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6월 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의원님, 김광진 영원한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두 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정신없이 바빴고 네. 오늘 또 첫 번째 본회의니까 마음이 설레네요. 오늘이 데뷔전이네요. 예. 예. 어제 그 국회 원구성이 타결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학교에 첫 등교하는 네.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기분인데 네. 김 의원님은 예전에 이런 순간에 어땠습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등원할 때 한복 입고 가고 싶었어요. 한복이요? 네. 아니 평상시에는 안 입더라도 네. 등원하는 첫 그것은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초선일 때 그러면 혼자 튀려고 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옛날에. 네. 재선 때는 내가 꼭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재선 때는 다른 의원들을 좀 설득해가지고 네. 우리가 같이 한번 한복 입고 가는 모습을 해보자 했었는데 별로 부응할 의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걸 못했어요. 네.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어떤 의정 활동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복 한번 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전통 의복이니까 예. 그것을 날마다 평상복으로 못 입더라도 등원하는 그 순간에는 한번 좀 입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김광진 의원께서 이제 그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민족의식이 굉장히 투철하십니다. 민족파시구나. 그럼 한복이 또 더 의미가 있죠. 네네. 그럴 날이 곧 다가오리라 이제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페이스북 보니까 이제 방송 시작하신다고 공지하셨던데. 글쎄, 그 제목도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제목이 나와가지고 어제 녹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네. 국민TV에서 김광진의 톡쇼라고 하는. 톡쇼? 제가 원래 김광진의 사이다 방송이라고 하는 네. 것들을 이제 쭉 오래 했었는데, 그걸 조금 바꾸고 해서 톡쇼는 토크쇼라고 해서 톡쇼라고 하는 게. 톡톡 튀는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TV에서. 예, 국민TV에서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에 첫 방송이 시작되는데 첫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이게 팟캐스트로도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래도 저도 이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했는데 김광진 했는데 100등도 안 되더라 이러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방송 개수가 7,000개 됩니다. 100등 아니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100등 하면 광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누적 구독자 수가 없는 신설 방송이니까 염려가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시도니까. 평가하지 않고 누적자 수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주지 않고 그냥 현재 지표가 몇 등이냐 이것만 이제 보시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첫 방송이고, 김광진의 톡쇼, 요걸 치시면, 그러면 이제 팟빵이나 아이튠즈 이런 데서 이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첫 방송은 진선미 의원이 나와서 이제 어제 녹화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나오셔가지고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동료 의원들로 땜빵 하시는군요. 동료 의원들 쫙 이제 라인업 짜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기대됩니다.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목이 말과 칼입니다. 근데 아마 처음 보시는 스타일일 건데 이게 말과 칼의 헬조선편이에요. 이렇게 읽으면은 소설입니다. 이거는 헬조선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끔찍해지는가 이 가상 스토리고 이 책을 뒤집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은 또 소설이 새로운 한 편이 있는데 이건 웰조선 편입니다. 웰조선 편. 이건 아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멋있는 책을 쓴 거죠? 아주 대담한 시도인데 이게 이제 한반도 정세가 보니까 등장인물이 김정은이 나오고 최서희가 나오고 최서희는 누구예요? 최서희는 이제 그 내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나온 분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웬디 셔먼 클린턴 해가지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어떤 소설 가상 소설인데 하나는 유토피아고 하나는 디스토피아가 이겁니다.
이걸 비교해서 읽으라 이거지. 비교해서. 그래서 네. 이 두 편의 소설을 한 가지 주제로 본 두 편의 소설인데 이게 바로 이런 책을 절대 안 쓸 것 같은. 거의 뭐 이건 기적이라고 안 되는. 예, 저기 신인 등단 작가가 되신 우리 정옥식 대표가 대단히 쑥스럽습니다. 예. 작가로 등단하셨어요 이제. 네, 뭐 등단을 시켜줘야 등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재밌어요. 네. 방송 시작하면서 책을 드린 보람이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제목이 흔히 국화와 칼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해서 베네딕트 여사가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이제 떠올리시기도 하고 뭐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말과 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목만 들으면 우리 뭐 안보라고 하는 것을 무력으로 하는 것 혹은 대화로 하는 것 뭐 이 두 가지 느낌을 이제 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한데 그래도 저자로서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 사회학서적이고 팩트에 기반을 둬서 이제 글을 쭉 써왔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설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소설을 쓰는 건 저의 능력 밖의 일이고 그러면 팩트하고 뭐 어떤 이제 가상, 허구를 적절히 좀 얼버무려 가지고 쓰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제 출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내에서는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이제 소셜 픽션이라고 픽션과 난픽션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 반면에 또 우리가 원하는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상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그런 형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능하다면 이제 책 한 권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 권의 책에 담고 싶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양쪽의 표지를 두고 뒤집어서 읽으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시작은 헬즈선편은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이 선거대책회의, 내년 대선 선거대책회의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 웰즈 선편은 야3당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선 전략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그려본 그런 책입니다. 네. 요거 좀 많이 팔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평화네트워크 재정이 저도 운영위원장이라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책으로서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평화를 향한 그런데 이런 어떤 상상력, 이런 종류의 상상력은 사실은 일반 작가들도 도전을 안 하는 영역들이고 드물잖아요. 가끔 뭐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시야를 넓히는데 필요한 상상력이에요. 저는 외교 안보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상상력인데 드디어 이제 정 대표가 어떤 그런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 대표가 하는 거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주목적이었다고. 지금까지 모든 사회과학적인 결론 사회과학의 기능은 예측보단 설명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면에 충실했다고 한다면은 여기 안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이거는 얼마나 책이 안 팔렸으면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인데, 근데 설명을 해왔던 어떤 그 능력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다. 있을 때 단순한 소설은 아닐 거라고 봐요. 뭐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서 냉정히 평가를 해주시고 냉정히 평가를 해주시려면 일단 책을 사주셔야겠죠.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책 한 권당 평화네트워크에 1,000원씩 이제 기부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팁이 제가 예전에 그 친일인명사전도 팔고 뭐 할 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을 직접 사는 것은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자기 지역의 학교나 뭐 지역도서관이나 시도서관이나 이런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공공도서관들이. 그것들이 신규 책 구입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이나 자기 학교에 이 책을 신청한다라고 하나만 글을 남겨주시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댓글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또 김영께서 또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인이 댓글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뭐 페북 한번 그러려면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아주 뭐 스타 SNS도 이제 활동가시고. 자, 이제 쑥스러운 말씀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오늘 진짜안보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정말 이 대한민국 가짜 안보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연평도. 예, 연평도. 이 며칠 전에 연평도 어민들이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직접 나서갖고 그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갖다 납포해서 해경에 넘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2부 순서에서는 요즘 또 언론에 계속 나온 얘기가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또 나오는 얘기가 뭐 미중 패권 경쟁이 한국의 샌드위치가 됐다. 뭐 한미일 때 북중로의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이제 사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2부 순서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연평도 얘기로 넘어가세요. 네. 연평도 문제는 제가 어제도 어청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지금 한시가 급해가지고 빨리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 일정하고 또 현지에 그 꽃게 성업기라서 경황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연평도에 가서 이 방송도 한번 하면 어떨까? 시설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서해를 수호한다, 안보를 한다고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전쟁과 평화의 현장입니다. 자, 이 서해 우리나라 서북해역의 5개 섬은 과거에 아주 잘 살던 전진 어업기지였어요. 여기 황금어장이었어요. 황금어장이었고 옛날엔 조기어장, 지금은 꽃게어장. 그러면서 사실 무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살아오셨고 또 섬에서 주로 이제 실향민들도 많으신데 실제 이북말씨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이 지척에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삶의 뿌리를 내려온 아주 꽤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보 위기가 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만 이명박근혜 정부 8년간 여기가 이제 분쟁의 열점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때 정부는 우리 바다를 수호한다. 우리 영토를 수호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여길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사수한다는 이런 어떤 그 기조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지키고자 했던가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애매한 겁니다. 과거에 잘 살던 또 평화롭게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것이 파괴되고 생존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삶이지 지킨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했을 때 무엇을 지키는가가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어선이 왔는데 6월 5일 날 우리 어민들이 조업이 많이 통제돼 있습니다. 군사적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수익이 줄어든 건데 그 틈을 타서 중국 어선이 와서 싹쓸이를 하는데 아예 그냥 쌍끌이 어선으로 해가지고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주변에 해군 함정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단속할 생각을 안 해. 경적만 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 특공대를 투입하던 해경한테도 함정을 증강해서 단속을 하던 뭔 대책을 아무리 촉구해도 이젠 정부도 거의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이 수백 척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처음에는 바깥으로 밀어내기를 시도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추적을 해서 NLL 근방에서 북한 어선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어선들이 자고 있었길래 망정이지 하면 큰 충돌이 벌어졌을 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첫 반응이 이게 중국하고 큰 외교 문제가 생길 건데 어민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나서 납포했다 그래 어민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또 그 납포 지점이 어로 통제선 넘어서 이북의 NLL에서 550m 한 이남 정도니까 보통 NLL 기준에서 양측 2km 정도를 갖다 어로 통제선으로 이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좀 납포를. 그래서 이걸 납포해가지고 경찰에 넘겼는데 이때도 경찰에 빨리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기자들을 불러서 올 때까지 중국 어선들을 억류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슈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는 언론에서 이거 보도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경찰에서 주민들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섬이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는 안 한대요. 뭐 피의자 조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태는 진정됐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 섬이 갖고 있는 어떤 생존의 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의 어떤 그 허구성,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이 전진 어업기지였던 그 서부고도가 하나의 군사기지로 변모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 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뭐 연평도가 이제 과거에 2차례 이제 그 교전 사태도 있었고, 그걸 다룬 이제 영화도 작년이었네요. 개봉해서 이제 좀 굉장히 많은 분들도 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있는 연평도와 실제 연평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괴리는 굉장히 큰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어민들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다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조업이 통제된 건 첫째 군사적 이유입니다. 북한하고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조업 통제가 아주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업이 어렵다. 그 틈을 중국 어선이다 이제 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이유 말고도 치안상의 이유와 환경보호, 어족보호의 이유와 이런 어떤 그 각가지 그 감수해야 될 규제가 연평도에 한꺼번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는 조업이 불가능하고 양식이나 해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 우리 어총계장님 말씀은 남북 협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무슨 뭐 어디 진보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고. 그런데 남북 협력 외에는 대안이 없다. 14선언 때 이야기 나온 그 남북 공동어로 수역이 안 된다면 우선 조업 규칙만이라도 만들어서 남북 간에 그 공동 팟이라도 열면 어떠냐. 북한의 그 어획고가 발생이 되면 그걸 우리가 사주자는 거예요. 아예 거래를 해오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남북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조업의 환경을 만들고 협력하지 않으면은 연평도 어장은 이거는 죽은 어장이라는 거예요. 그 김광진 의원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말씀하셨던 것에 거의 다 이제 녹아들어 있는데, 아까 그 우리 책의 제목처럼 말과 칼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우리 지난번 개성공단 철수하면서 그 군사 통신망까지 남북 간의 통신망도 전부 다 두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평도의 상황도 사실은 남북 간의 대화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 군사적 위협이나 대치 이런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우리 배가 잠깐 내려간 거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잠깐 내려가겠다라고 대화를 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대화가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계속 왜 내려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도 출동해. 이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남북 관계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말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결국 그것으로 얻는 이익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막 300척씩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방에 있어 보면 그 고민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연평도뿐만 아니라 이 무기를 도입해오는 문제나 아니면 뭐 다양한 그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뭐 5일, 10일 후에 북한을 수복하기 위한 작전 계획인 것인지, 그건 사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다 죽고 나서 북한 땅을 가져가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들이 계속 발생해요. 정말 이건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무기를 도입해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야?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급한 돈 5억, 10억도 없다고 날리면서 수십조, 수백억의 돈은 미군이 필요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돈들은 그냥 끊임없이 지출되는 일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처럼 연평도를 지키고 NNL을 사수하고 뭐 피로써 지킨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끊임없이 말로서의 안보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 NNL 자체의 그 선상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 사람들의 경제와 생활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인 것인데 그런 일들 하나도 하지 않고 연평도 다 지킨다고 막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섬에 예전에 쓰던 탱크에서 쓰던 포신만 뜯어다가 그건 방어한다고 갖다 놓고 있고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바다 지킨다고 하면서 육상 헬기 고물들 다 퇴역한 것들 가져다가 바다를 지키는데 육상 헬기 갖다 놓고 있고 2010년 천안함 침몰 그리고 그해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 그리고 당시 정부나 군에서 얘기했던 게 무슨 뭐 서해 방어 사령부를 창설해서 서해 서북도서 방어 사령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고 거기에 뭐 최첨단 무기를 쫙 깔아놓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뭔지 말씀 들어보니까 뭐 낡은 탱크 포식 갖다 놓고 뭐 잠깐 그 전에 이 그런 어떤 그 위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어느 시점이냐? 저는 2009년 11월에 일어난 대청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북해역의 모든 정세가 싹 바뀐 거예요. 2009년 11월 3차 서해기전이었죠. 그런데 그 일전에 말씀드린 오병흥 준장이 그걸 증언하려고 책을 쓴 건데 이 NLL에서 중국 선박을 단속하던 북한 경비정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월선을 해가지고 그 NLL 이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정이 가서 경고를 하니까 즉각 귀환을 했어요. 자기네 쪽으로 NLL 다시 북상해서. 그런데 북상을 하는 그 북한 경비정의 뒤에다가 저기 계속 사격을 했다고. 물론 경고 사격이지만. 그러니까 경고해서 돌아가면 놔둬야 되거든. 근데 계속 경고 사격을 하니까 이제 퇴각하던 북한 경비장이 열받았겠지. 그래서 되돌아서서 소총을 쐈는데 그게 몇 발이 우리 함정에 맞았어요. 그 즉각 우리 5대의 함정이 뭐 고속정 초계함 초계함까지는 아니고 고속함 다 달라붙어가지고 5대1로 5,000발을 쏴서 3분 만에 완전히 사상자 최소 8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이래가지고 응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증언은 뭐냐면 오병흥 준장 증언은 다음날 국방장관이 불러서 올라갔는데 해군 이놈들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5대1로 두들겨 패냐. 네가 가서 문제점은 없는지 좀 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전비태세 검열실에다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합참의장은 이때 전승을 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야. 장관은 이거 해도 너무했다. 이게 무슨 교전이냐. 근데 합참의장은 막 신이 나서 우리가 해서 그래서 명명을 대청해전이라고 밀어붙인 건데 2분 만에 그 해전이 있다는 거는 저는 세계 해전사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해놓고 오병 준장 얘기는 이거예요. 거기에 죽은 북한 병사들은 부모 형제 없냐? 걔들은 저 동료가 없냐? 반드시 보복한다. 이래서 이제 그 서해 정세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런 과잉 대응은 분명히 어떤 그 분쟁의 기본 원칙과 우리 교전 수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저 말씀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왜 그때 남측 해군이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한 건가? 독이 올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 연평해전 문제에 집중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걸리기만 하면은 응징한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집단의 어떤 정서로 이미 그 고조될 대로 고조돼 있는데 이거를 다르다. 이걸 통제해야 되는 당사자가 국방부 합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참은 오히려 한술 더 뜬 거죠. 이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상의 합참의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과잉 대응한 거에 대해 가지고 크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싱가포르에서 남북 정상회담 비밀 접촉이 열리고 있었거든. 임태희하고 김양건이 만나서. 김양건 회담. 그 직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이런 교전을 해? 네. 이렇게 해서 합참의장한테 전화해 질타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또 서운하다고 이명박 정권 끝나고 그 합참의장이 신동아에다 이걸 다 써버렸어요. 또 나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 야단치더라. 이 합참의장 끝나고도 지금도 그러고 계시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 밑에 부하가 책을 쓴 거야. 또 그때 저 과잉 대응하고 뭐 합참의장 지 보신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수 세력 내에서 이게 내분이 벌어진 거라고. 그런데 그때 이런 어떤 그 양상을 보면 뭡니까? 자,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연평해전 안 그랬습니까?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다 6월 달에 발생했어요. 그렇죠. 꽃게 성어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꽃게가 아니면 아예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선을 단속하고 중국 어선 내려오는 걸 어장을 보호하고 하려다 보면 NLL에서 뒤 엉킨다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교전이 벌어지는데 지금 서해 수호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차단하겠다.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조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군사적인 방어가 될 거 아닙니까? 뒤 엉켜버리면은 이건 뭐 말짱도루묵이니까. 그게 북한 쪽도 내려오면 이렇게 가혹하게 차단을 하고 북한만 차단한 게 아니라 우리 어민도 차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민도. 그러니 어떻게 돼? 양쪽에서 어획거가 다 줄어들 것이고 이게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데 그 사이에 뭐 중국 어선이 완전히 그냥 어장을 갖다가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다 이걸 초토화 시켜놨다고.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눈뜨고 다 보는데 뭘 지키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민들이 한강 하구까지 배를 몰고 와서 여기 인근에서 시위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배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규모 이제 해상 시위한다 그래서 이제 배를 몰고 쭉 올라오니까 국방부에서 가갖고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금방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보다 못해갖고 어민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중국 어선을 납포하게 되는. 그런데 5일날 납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막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6일날 중국 배가 더 내려온 거야. 그리고 엊그제 7일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평 해역에 중국 배가 더 몰려왔고 그러니까 몇백 척이 몰려온 데다가 거기에다가 그 중국의 어선 등록이 안 돼 있는 무국적 선박입니다 이게. 어선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 중국 정부도 몰라 이 사실을.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선박이 몇 척인지 자기들도 몰라. 지금. 여기는 국제 분쟁의 무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국제적 무정부 공간이 돼버린 거 이게. 그렇죠. 완전히 약탈적 공간이 된 거죠. 약탈적 공간이. 그러니까 연평도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연평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옛날에 알던 그런 연평도는 이미 없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초토화된 섬 하나가 덩그러니 나온 거야 지금. 이게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척이 지금 납포됐지만 그걸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어민들이 잡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국가는 어디 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다고 다양한 것에서 수도 있었고, 뭐 모든 질문의 답이 도대체 국가는 어디 있는 거지? 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왜 이걸 이 국민들이, 이 어민들이 하게끔 만드는 거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연평도에서도 정부는 어디 있는 건지, 국가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0년에 이제 연평도 포격전이 있고 나서 이러다가 섬에 사람 못 살게 생겼다. 어쨌든 주민이 있어야 영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민들이 섬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정부가 비상대책을 세운 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섬의 생존을 도모한다고 믿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관공서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관료적 통제에 의해서 이 섬에 공공근로를 발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계 지원을 한 건데 이분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성적으로 어민들입니다. 농민이고 어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시 방편으로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생존의 어떤 위기에 내몰리는 그 현실은 변함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군이 작전을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해경 작전을 군이 통제한다고 그 해역은. 네. 그러니까 이제 해군이 주로 뭐 어선 통제하는 기관입니까? 조직입니까? 거기는 북한 군사 위협을 네, 네. 차단하고 예방하고 방어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거는 경찰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관이 했어야 되는데 워낙 접촉 수역이다 보니까 군의 그렇죠. 통제권을 맡기게 네. 된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생존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뒤로 밀리게 된 원인이 됐고 네. 법은 실효성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평도 주민들이 이제 몇 차례 교전과 특히 뭐 2010년을 거치면서 이 섬 전체가 군사화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군사화되니까 당연히 이제 관광객들은 줄어들게 되고 어영령도 급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평도 주민들의 이 울부짖음이 도대체 국가는 어디 있느냐? 예, 우리가 믿었던 국가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어디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이번 어떤 그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국민 안전처럼 넘어간 다음에 오히려 그래서 단속이 더 어려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뭐 들려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해체되긴 뭐가 해체돼? 그때 말뿐이지 뭐 그대로지 그게. 도대체 해경이 해체했다 그러는데 또 해경이라는 말이 또 언론에 나오고 이게 또 국민안전처 소속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일단. 예. 그러니까 저기 해경이라는 걸 해체한다는 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다분히 퍼포먼스였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아니 그러면은 전 세계 해경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천안함 사건 났다고 해군 해체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왜 해경이 괴물이 됐느냐? 원래 창설은 경찰청 소속인데 네. 옛날에 해양수산부가 생기니까 소속이 글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해수부가 또 해체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경찰청 소속으로 옮기면서 독립을 했다가 네. 해수부가 또 생기니까 또 갔다가 네. 그러다 이번엔 국민안전처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또 글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았다고. 네. 이 도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괴물이 된 거예요. 네. 네. 그 하나의 조직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라 옮길 때마다 줄 서야 되고 어떤 놈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이런 정치적 외풍에 5번, 6번을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네. 서서히 괴물이 되기 시작해서 국민 안전보다는 이제 상위 직급 늘리는 쪽으로 조직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네. 그 와중에 세월호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안전구조에 대한 기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면서 엉뚱한 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조직이 왜곡되어 오기 시작을 한 건데 또 이제 국민안전처 밑으로 간 겁니다. 네, 이게. 네. 그러면 바뀐 게 있냐 하면 없다고. 그대로라고 옛날에. 네,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세월호다 국민안전이다 이쪽이 돼가지고 또 몰려다니니까 이번엔 연평도의 중국 어선 그 단속은 해경의 어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해진 것이죠. 네, 네. 당연히 소홀해진 거예요. 네. 구조와 단속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도 뭐 정부에서 여기저기 돌리니까 뭐 해경이 돌려버리니까 어지러운 거죠. 뭐래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기 바쁘고 네. 언론에 얻어맞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그러니까 해안 방어를 한 게 아니라 조직 방어를 한 거야, 지금까지. 네,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누더기가 됐다. 네. 완전히 오합지졸 네, 네. 누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어촌 개정 말씀이 결국 남북 협력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온 건 우리가 분명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와 거기서 살고 있는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작년 10월 7일 날 연평도에서 한번 교전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발탄이 이제 지켜낸 한반도 네. 평화죠. 이 한국군의 무능력이 지켜낸 한반도 네. 평화예요. 그때 북한이 제안한 게 그겁니다. 네. 이거 안에서 위기관리 장치 좀 만들자. 네. 중국 어선이 들어오면 우발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한라인은 하고 어떻게 적대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화 좀 하자. 네. 북한이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나가긴 나갔지.
그러다가 가가지고 우리가 한 말은 NLL 준수해라. 이러니까 뭐 좀 얘기 좀 해보려다가 다 판 깨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 악화된 채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북한은 관심이 있었어요. 우선 서해에서 NLL이고 뭐고 간에 그건 나중 정치적 문제고 도대체 이게 뭐 언제 총알이 날라올 줄 모르는데 니들 해군 세다는데 미사일, 함포 다 있는데 우리 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적대 행위가 벌어져?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래 대화 좀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개 제안을 내놨는데 하나도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NLL 준수하라 이래 버리니까 우리가 준수하기 싫어서 그럽니까? 이게 이 환경 자체가 워낙 인접해 있는 데다가 막 중국 어선 나오는데 그러면 언제 바다에 보이지도 않는 성을 어떻게 준수해? 이러다가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돼 버렸는데 이것도 군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군사회담이 열려서 이런 거라고. 그러니 이게 조업 규칙을 만들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씨도 안 맥히고 있잖아요. 지금 씨도 안 맥혀. 그러니까 NLL이 뭐 정치권에선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좀 이용을 하고 있고, 군 수뇌부는 자기들의 군 기득권을 갖다 또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어민들, 주민들, 그리고 거기 있는 해군들, 그 근무하는 장병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렇지. 피해자지 뭘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그때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전들이 이제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쟁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미국 CIA가 남북한이 빨리 북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과 남쪽에서 주장하는 NLL, 이 사이의 중간 수역에 그 새로운 선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이쪽 지역은 앞으로 남북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묵시록적인 예언을 1970년대에요. 헨리 키신저가 지시해가지고 메모랜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CIA가 얘기했던 경고가 이게 지금 오늘날 정확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남북한 사이의 군 충돌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권도 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광기 의원께서는 이제 국방위에 계시면서도 이거 NLL 문제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공동으로 제안도 있고. 계실 때가 제일 시끄러웠죠. 그렇죠. 저희 대선 때였으니까 NLL 문건 대화록 뭐 그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그냥 정치적 사안으로 계속 끌고 가고 얘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로만 그냥 종북 좌파 빨갱이로 그냥 몰아가 버리니까 합리적인 논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논쟁에 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NL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실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그 생각도 없는 분들이 그냥 막 정치적 얘기로만 하시거든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어디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 상대가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진짜 국방에 있으면 끊임없이 등장해요. 진짜 말을 해서 이제 서로 논리로 좀 다퉈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꺼내면 저 새끼는 종북좌파.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정치가 해결 못하는 것을 어쩌면 지금 현지에 주민들이 결국은 생존의 언어로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논의를 개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무엇이 우리의 생존이고 안보인가. 이런 점의 어떤 것들을 이 정치가 못하는 거를 주민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그 김종대 의원께서도 뭐 연평도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고, 강정도 그러고 지금 주로 이 섬이라는 공간이 결국은 어떤 배제와 차별과 소외의 공간으로 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에서 많은 어떤 지금 노동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잊혀진 공간으로서의 섬. 어떤 경계선 바깥의 세계.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방의 어떤 논리, 차별의 논리가 결국은 한국 사회에 지금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섬들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제 이 한반도에 연평도가 있다면, 양원 관계에는 과거에 금문도, 진먼다오, 진먼다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50년대, 60년대 난리가 아니었죠, 뭐. 40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는데 섬에.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그 금문도의 특산품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나 그거 좋아해. 그 금문도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옛날에 중국군이 쐈던 포탄들 그 잔해 있잖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칼 만든 게 칼. 그게 특산품이고 그리고 이제 대만 정부가 당시에 판단했을 때 이렇게 돼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금문도에 주둔한 대만군들을 다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철수시켜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이 진먼도는 관광지이자 양안 교류의 상징적인 그게 옛날 우리 서북오도 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백령도, 연평도 같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금문도처럼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이게 뭐 반세기 만에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렸고 이것이 이제 연평도와 금문도가 상징하는 게 그 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양안 관계, 오늘날의 남북 관계. 옛날에는 대만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남북 관계 한참 좋을 때 남북 관계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많았죠. 그 양안 관계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완전 거꾸로 이제 바뀌어버린 이런 현실들이 이 양쪽의 섬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또 일본의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배제된 공간으로서의 섬 사람들. 저는 거기 활동가들을 강정에 가서 봤어요. 아직까지 참 열심히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96년부터니까 거의 20년 됐습니다. 거기 이제 그 후텐마 해병대 기지를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해노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해변 마을이 있는데 그걸로 옮기려고 하는 걸 계획이 한 20년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걸 저지하는 활동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거기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공사를 하려면 현지사,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이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도지사가 그런 어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민들이 다 들고 나서 정권 교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키나와 정권 교체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도지사가 그걸 이제 불허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일본 정부는 엄청나게 돈 싸질물고 와서 너희들이 이것만 승인해주면 오키나와 이 발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또 그 해병대 출신 미 군속에 의해서 오키나와 여성이 살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또 오키나와 여론이 또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오키나와를 보면 또 제주도의 앞날을 보는 것 같고, 그죠? 연평도를 보면 또 이제 진먼도가 생각이 나고, 이 동아시아에 있는 섬들이 순환의 세월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거대한 질서가 작동할 때, 거기에서 어떤 저항하는 어떤 작은 하나의 그 세력이라고나 할까? 어떤 하나의 어떤 저항, 작은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가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오키나와 활동가들이 제주도 강정 와서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경찰 기동대하고 숨바꼭질 한다. 근데 한국 경찰처럼 포갑적이지 않아. 그럼요. 이 얘기를 하면서 주로 거기서 시위하는 방식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경찰하고 막 숨바꼭질을 하는데 강정 그 마을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강정에 갔을 때 에피소드 중에 이제 국방위원일 때 이제 그 길을 갔는데 그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있다가 또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와서 고착을 시키잖아요. 경찰들이 뭐 얘기 나누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고 뭐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우르르 달려와서 고착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의원이 있으니까 자기들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양쪽 끼고 떼는 거예요. 그 일반 시민들하고 활동가들하고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고착시키냐 따로 빼냐라고 했더니 의원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왜 나를 보호한다면서 이렇게 따로 빼냐 그랬더니 경찰로부터 의원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경찰로부터? 아주 심오한 그 종북자파 주민들이나 활동가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고 경찰로부터. 그 솔직한 분이네요. 솔직한 분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오키나와 주민들이 와서 시위할 때 그 노래 부르고 할 때 그때 강정의 구상권 청구로 최근에 초토화돼 있는데 지금 690명이 총연행됐고 601명이 기소됐고 57명이 구속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상권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이제 초토화되어 있는 마을에 오키나와 활동가들이 우리는 이렇게 시위합니다 하면서 좀 노래를 하고 이러니까 왠지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야. 저 나라는 어쨌든 저항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 낫구나. 이런 어떤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강정마을 주민들도 즐겁게 투쟁하자 이런 정신들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나라 강정마을이 뭐 그쪽 주민들이나 육지 것들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연대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놀랐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뭐 무겁고 어렵고 힘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쾌하고 경쾌하고 즐겁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또 감동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눌러 앉고 사는 외국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못 봤네. 자기들이 치유가 되고 있다고. 여기서 함께 치유가 되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인데 오키나와와 강정마을의 가장 큰 차이는 주민들을 대하는 정부, 특히 공권력이 자세한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전혀 달라. 이게 그 비교가 너무 한눈에 되니까 난 그게 충격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국민으로 볼 거냐. 생각이 다르면 국민이 아니다. 전 척결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접근법이 달라지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게 국가의 격이에요. 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 그 김광진 의원께서 이 많은 주민들, 많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존재하는가,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그 연평도 주민들의 중국 어선을 납부한 사건을 보면서 떠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런 무거운 질문이 참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둘씩 풀어지기보다는 차곡차곡 문제가 더 쌓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또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갖고 계신 경험, 또 우리 김정두 의원께서 지금 다짐하고 있는 특히 이제 그 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 좀 해주시고요. 섬들의 연대를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요? 섬들의 연대. 오키나와와 강정과 연평도를 잇는 이런 어떤 섬들의 네트워크.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셨어요. 아니 뭐 좋잖아. 일단 어떻게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거기 승선료부터 좀 깎아달라 그러세요. 맞아.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 줄어든다 막 이제 뭐 불평들 하고 그럽니다만 아니 숙박비보다 그게 더 비싸요. 아니 거기 있는 군인들 승선료도 할인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할인이 좀 됐다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군인 할인도. 근데 그것을 10만 원이가 되지 않나요? 그것을 국가가 일정 정도 보조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KTX 뭐 이런 것도 군인 할인 없앤다 뭐 이렇게 되면서 배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예산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다 써야 되네.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써야 되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논쟁도 제가 예결 있고 할 때는 매년 40억씩 뭐 이렇게 소위 말한 쪽지 예산으로 끼워여가지고 지켜냈는데 올해랑 이제 내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본 게 한 3년 전인가 한번 갔었죠. 그 송영길 제가 같이 그때 같이 갔구나. 그때 이제 간 적이 있었죠. 그럼 조만간 다시 한번 가서 현장에서 한번 진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 주민들과 함께. 정기 휴가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그 요금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포상휴가 이런 거는 또 교통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 사실 풀 게 많아요. 사소하지만 단돈 10,000원, 20,000원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월급의 10%, 20%인 일이거든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사람들인데 나올 때는 자기 돈으로 나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한번은 아주 이런 디테일한 문제, 낮은 것으로부터 임한다. 이 부분을 갖다 좀 강조 말씀드리면서 1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So give me the sun.